마지막 분단의 땅.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의 평화로 이어갑니다. 평화 공감. 네, ICBM에 이어 초대형 방사포까지 북한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죠. 힘은 알겠는데 평화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 돌아보겠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하셨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이 상황 보면서 한반도 상황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사실 2017년도 생각이 나고 그때 이제 말폭탄하고요. 그다음에 2010년 천안함이나 연평도 있을 때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축구도 빌드업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긴장이 자꾸 빌드업 된다는 느낌, 그리고 가속 느낌, 이게 속도가 계속 좀 빨라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긴장이 빌드업 되다 보면 어떤 우발적인 그렇죠. 그런 충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중한 상황이다. 네, 저는 국제전 배제하지 않고요. 물론 미국의 의도는 한미를 묶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적당한 정도의 북한의 도발이나 위기는 미국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수건이 한미를 묶는 것이니까 그게 미국의 전략적으로 유효하고요. 그런데 이게 끌어올라 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나거나 확산이 되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열려 있고 중국하고 저런데 한반도 거기다 대만까지 걱정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미국이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끌어오를 때 미국이 그걸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떤 우리 장병들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장병과 국민 다죠.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젤렌스키나 푸틴은 전쟁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외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실제로 전장에서는 국민과 병사들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은 알겠는데 평화는 모르겠다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북한의 움직임 짚어보면 ICBM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이거는 미국을 겨냥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는 남한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ICBM을 남한에 과거에 이제 우리 사드 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수도 있으니까 사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드는 지금 방사포에서 만약에 핵을 한다면 사드 소용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 북한이 분명히 했습니다. ICBM은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고. 근데 바로 남한을 타겟하는 게 이제 단거리 탄도 지금 방사포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온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그 두 가지 항상 지금까지 북한의 이 남쪽이 적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민족끼리는 안 싸우겠다는 게 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도 김여정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북미 간의 핵국가 간의 차원의 문제지 한국은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조롱이겠죠.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민족끼리 안 싸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나 넌 상대가 아니야. 이번에는 두 번째 조롱이 더 많은 거죠, 사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한 정부와 사이가 좋을 때는 민족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거고. 맞습니다. 근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너네는 끼지 마라. 대화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무시를 하는. 전략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이제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이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전술핵 무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 단거리에다가 핵탄두를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거리와 핵탄두라는 건 결국 남한인 것이고, 물론 남한에 있는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한반도를 범위로 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전술핵이라는 게
이제는 진짜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예. 물론 저는 여전히 핵은 사용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뭔가 그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순간에 모든 걸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공포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술핵이라는 자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략핵보다는 훨씬 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재래식 전략에서 턱없이 부족한 북한이 아무리 방어용이라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제도화시켰다는 거는 핵전쟁에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간 거죠. 여전히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지만 과거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전술핵, 단거리 탄도미사일 막을 방법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쪽에서 김여정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반응까지 계산하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력을 올리고 선제 타격을 하고 탐지까지 할 수 있느냐 지금 조롱하듯이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방어 시스템도 지금 북한이 이제 그 방어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서 장소도 계속 바꾸고 그리고 핵 미사일의 종류도 다양화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북한이 다양화시켰을 때 과연 우리 또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고 이런 것들에서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방어 자산들이 있지만 그게 고도화되고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되면은 막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긴장이 높아지는 거죠. 거의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다. 어떤 측면에서 빠르다고? 왜냐하면 지금 바로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날 그대로 얘기를 예고한다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무력 도발에 미국의 도발에 무력 시위죠. 무력 시위를 예상하고 또 바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계속 경고를 하고 훈련 도중에는 발사를 안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훈련 전후에 경고 선언을 했지만 이번에는 한미연합 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중간에 쏘게 되면 이건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담화 행동 그리고 우리 행동을 보면서 동시에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확실히 이거는 북한도 대응하는 단계의 수위를 높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뭐 우리 외교 장관이 박진 장관이 민회 안보 회의 다녀왔고 거기서 또 한미일 뭐 안보 협력이 또 논의가 됐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뭐 한미일이 또 함께 이 앞바다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것도 너무 빠르고 과연 한미일이 묶이는 게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은 확실히 맞는데 한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느냐? 한미 동맹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한미 동맹이 확장돼서 대륙 세력과 맞서는 게 우리의 이익이 되느냐 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을 우리가 신뢰할 정도인가. 물론 이 정부에서 동맹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자꾸 안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북핵 문제나 이런 문제에 아주 한정적으로 사용했던 한미일 협력을 자꾸 확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미사일 정보를 당시 교환한다든지 또 일본이 반격 능력을 또 선제 공격 능력을 가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확대하고 대만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는 대만이 그러면 생겼을 때 우리가 과연 대만에 끌려들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자꾸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한미일이 같이 해서 좋은 점은 없습니까? 일본의 자산이 하나 더해진다는 건 좋은데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저는 부정적인 게 훨씬 많다고 봐요. 긍정적인 일본의 자산이나 특히 초계기라든지 또는 일본의 이지스함 같은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얻을 그 정보적 이익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한반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미일의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요. 지소미아가 중단됐지만 지소미아보다 한 단계 더 나은 더 들어간 협력이거든요. 일본 여론은 일본의 수건을 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본이 재무장의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본은 확실히 이익이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얻을 부가적인 이유가 만약에 한미 동맹으로 북한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부족하냐를 물어야 되죠. 한미 동맹만큼으로도 이 북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그런데 왜 일본이 들어가느냐? 그 충분하다는 어떤 자료가 있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니 지금 사실상 미군이 세계 군사적 1위인 것이고 우리가 미국이 얘기하는 게 역비대칭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이 자꾸 핵무장을 요구를 하고 핵공유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의 전장의 크기, 다시 말해서 한반도 정도 크기는 압도적인 비대칭적인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무기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역비대칭 전략입니다. 비대칭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북한은 그 핵으로 비대칭 전략을 하는데 우리는 역으로 재래식으로 충분히 북한의 핵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확장 억제라든지 미국의 핵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더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대잠훈련을 한 것도 예를 들어서면 중국하고 러시아인 거죠. 우리하고 일본은 대러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그걸 고지고대로 듣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반도가 확장이 되고 플레이어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과 척을 질수록 우리와도 자동으로 척을 지는 거죠. 그 일본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한반도와 동해가 이 북중러 한미일이 각축하는 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익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고 한미일이 동맹이 또는 안보 협력이는 전장이 넓어지잖아요. 거기에는 대만도 들어갈 것이고 한반도도 과거에는 전략적 유연성이요. 미군을 딴 데다 쓰는 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막아뜯고 조건부로 했던 게 뭐냐면 이 전략적 유연성은 과거에는 미군도 한국에서 대북 억지로만 사용되는 미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을 미국이 활용하겠다 했고 그게 전략적 유연성인데 지금은 더 나아갔어요. 미국이 한국군까지 미국의 전략에 활용될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다음 달이 되면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라는 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이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만약 도중에 미사일 발사라도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북한 한미일이 협력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한미 동맹가 아니라 한미일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언급한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시죠. 그리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처음 작년 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특히 작년 이제 미국 쪽에서 북한이 4월쯤에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안 했습니다. 보통은 6차 핵실험까지는 꼭 필요하지만 7차 핵실험은 그냥 부가적인 것이고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이 계속 7차 핵실험을 마치 뭔가 선을 넘고 레드라인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이 더 드라마타이즈를 한 거, 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자꾸 제시함으로써 그게 마치 북한이 넘어가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의 함의를 가진다. 근데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거든요. 물론 북한이 이제 위력을 좀 감축시켜서 전술핵 무기로 한다는 건데 이거는 과거의 위력을 늘리는 문제보다는 훨씬 간편한 일이고요. 북한이 이미 그 기술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물론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게임 체인저로 할 수 있다고 만드는 건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에요. 그렇게 왜 만드느냐.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미일이 더 꽁꽁 뭉치는 게 약간 어떤 명분을 얻게 된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한 좀 보도를 보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북한은 그건 맞는 건가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이런 정보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부 쪽에서 좀 유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식량 사정이 좋아질 리도 없고
북한이 저렇게 버티고 자력갱생을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을 리는 없죠. 저는 뭐 아사자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통일부에서도 나왔지만 그것이 북한의 정권을 흔들 정도로 또는 90년대 중반에 거의 200만이 넘는 아사의 위기와는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북한이 어려우면 사실상 상당히 오래됐고 그 자체가 정권을 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 정도가 통일부의 설명이기도 하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 정부는 대북 추가 뭐 독자 제재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좀 효과적인 조치라고 보세요? 전혀 효과가 없죠.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국가가 지금까지 사실 거의 다 단절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자 제재를 하든 거나 미국에서 독자 제재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기업 블랙리스트에 몇 기업이나 사람들을 더 올리는 정도입니다. 이미 그 제재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야 제재가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잘라버리는 거니까 지금 남북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북한의 어떤 기업이나 인물을 올린다고 해서 북한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줄지 실제 미국이 올리는 것도 별로 효과가 안 됩니다. 더더욱이 지금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재를 하거나 제재를 단호하게 하면 영향을 받죠.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 아무리 독자 제재 한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저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으면 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없겠죠. 예. 그 제가 전에 정세현 전 장관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북한이 식량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이 먼저 지원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미국에 딱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군사 지원을 하고 또 북한에서 단호한데 일본은 항상 플랜 B가 있어요. 중국하고도 예를 들어서 다자회담에서는 미국하고 같이 비판하지만 양자회담에서는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플랜 B로서 북한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정상회담을 항상 플랜 B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죠 사실은.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더 가깝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익을 위한 플랜 B를 항상 짜놓고 있다. 그렇죠. 외교는 카드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근데 일본은 카드가 있는 거죠. 물론 플랜 A는 미국하고 해서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더 좋은 결과를 준다고 판단할 때는 플랜 B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플랜 B가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만난 것은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잖아요. 중국하고 30분 만난 거 외에는 서로 입장 차만 얘기해요.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도 또 일본하고 미국만 만날 것만 지금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또는 외교 무대에서 이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죠? 지금 나와 있는 게 일방적으로 던진 담대한 계획이잖아요. 담대한 구상이잖아요. 근데 이 담대한 구상은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담대한 양보나 또는 담대한 인센티브가 나와야 담대한 구상이지. 그렇죠. 북한이 변하면 담대하게 돕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변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이거 위장평화 공세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하나도 양보할 생각 없는 거잖아요. 과거의 비핵 개방 3천과 전혀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도발을 한다면 계속 강대강 선제 공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여서 북한에게 뭔가를 평화 협상을 한다든지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북한하고 지금 접촉 중이다라는 얘기도 루머로 나왔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도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물밑 접촉이 그렇죠. 강대강으로 한쪽에서는 우리가 안보 능력을 과시를 하되 한쪽에서는 플랜 B로 북한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북한이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닫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외에 어떤 플랜 B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조금 더 넓은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G7 정상회의 계기로 뭐 일본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작년 5월 21일에 이제 예. 바이든이 방문을 했죠. 보통 정권이 출범하면 우리가 먼저 가고 예. 미국이 뒤에 오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특히 한국 대통령이 방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지금 시기 좀 맞다고 봐요. 예. 뭐 한미 동맹 그렇죠. 한미 동맹 70주년도 차원은 있고, 그리고 예. 70주년도 네. 있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고요. 이제 문제는 일본이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이 프롬펜 성명이나 한미일이 이제 같이 가기로 했던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보 협력의 차원에서만 예. 진행이 된다면 제가 그래서 일본을 먼저 가기는 좀 그래서 미국을 먼저 가고 미국 쪽에서 지금 계속 일본하고 거의 보조를 똑같이 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일본에 가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이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망친 것이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예. 이런 입장은 일본한테 어떤 신호를 주냐면 그렇지 한국이 잘못했네. 한국이 고쳐와야지. 지금 이런 일본은 이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곧 있으면 3.1절입니다. 네. 3.1절 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전향적인 뭐 미래지향적인 네.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네.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 나와야 일본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작년 말에 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봐요. 합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기자들도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네. 한미일이 어떤 걸 가지고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저는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태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인태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이 같이 가는 예.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이뤘다면 결국 한일 관계가 장애물이었잖아요. 예. 그럼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거 보면 대부분 제3자 변제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의 반경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한 거라든지 사실 일본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변화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다. 하나도 거의 예. 없죠. 저는 그래서 일본의 사죄를 바란다는데 그게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이 사과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조건부가 아니라는 말은 그거는 일본의 사과 없이도 이 강제 동원 문제가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많죠. 오죽하면 일본 국내에 극우 신문인 산케이가 우리 정부를 걱정합니다. 뭐냐면 저렇게 밀고 나가도 한국에 내부에 반발이 없을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위안부 합의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를 믿고 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만약 했다가 국내 반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게 일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그만큼이 제가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한국이 계속 일본한테 저자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아무리 좀 이웃이 중요하지만 네.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거의 문재인 정부가 망령처럼 작동을 예. 하니까 반대로 가야 된다는 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내부의 이 중심을 움직이는 분들이 세상을 흑백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친구, 적, 선, 악.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선이고 북중러는 악이고 이런 식의 실질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무조건 개선돼야 된다. 털고 가야 된다. 이 기회를 맞이해서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외교 무대에서는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인도처럼 뭔가 자기의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말씀 벌써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가서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과 한반도 상황 진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